맹자 읽어주는 군 풀이와 낭송 이천승 등문공 상 첫 번째 모두의 본성은 착합니다. 등나라 문공이 세자였을 때 초나라로 가는 길에 송나라를 지나면서 마침 그곳에 있었던 맹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세자를 만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말하면서 말끝마다 요순을 사례도 들어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의 자세한 대화를 모두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성선과 요순이란 단어만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초나라에서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맹자를 다시 찾은 세자에게 맹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자는 제 말을 의심하십니까? 돈은 하나일 뿐입니다. 세자가 맹자를 다시 찾은 것은 성선설과 그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악이 범람하는 급박한 현실에서 본성의 선함을 믿고 선한 본성 그대로를 현실에 구현시킨 인물로 요순 같은 성현을 본받아야 된다는 맹자의 논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말에 호감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의심쩍게 생각하는 세자에게 맹자는 돈은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성인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본성은 모두 한결같다는 의미에서 돈은 둘이 아닌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돈은 성선의 또 다른 표현이고 이를 독실히 믿고 행한다면 모두가 성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어 맹자는 쐐기를 박듯이 여러 사례를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에 확실성을 더해갑니다. 도가 하나일 따름이란 말은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성간이 제나라 경공에게 성현도 장부이며 저 또한 장부입니다. 성현과 제가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으니 무엇이 부족해서 성현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녀는 똑같은 사람인데 수는 과연 어떤 분위기에 나와 다름이 있고 내가 순보다 부족함이 무엇이겠는가? 다만 분발하여 어떤 일을 하려는 자라면 순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명은은 옛날 주공께서 문왕은 내 스승이시다 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의 말이 이와 같으니 모두가 성현과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자는 힘써 행할 따름이지 어찌 도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의심하는 것입니까? 흔히 알고 있듯이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대표자입니다. 맹자에서 성선이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므로 성리학자들이 특별히 주목하는 문장입니다. 성리학에서는 본성 혹은 성품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아 태어난 이치로 지극한 선함 그 자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인과 요순이 태생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사육에 빠진 일반인은 이것을 잃어버린 반면에 요순 같은 성인은 사육에 가려움이 없어 그 본성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맹자는 세자와 나눈 대화에서 본성의 선함을 줄곧 말했고 요순으로 실증함으로써 성인을 배워나가기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성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말하는 성간이나 안연, 그리고 그들을 닮아가려는 주공의 노력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등나라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상국가를 만들어 나갈 능력이 있음을 말합니다. 성현을 스승으로 삼으려 한다면 오직 뜻을 분발하지 못함을 근심할 것이지 나라의 크고 작은 형세를 논할 일이 아닙니다. 등나라의 긴 곳을 끊어 짧은 곳을 보충하면 사방 50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 크기라면 오히려 정치를 바로 세워 편안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서경에서 말하기를 약이 독하여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심각한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만약 고만고만한 것을 편안히 여기면서 주저하다가는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세자는 제 말을 믿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비행자는 등나라를 이끌 차세대 통치자인 세자에게 정치의 근간을 말하고 일침을 놓습니다. 모두에게 공통적인 본성의 착함을 확신하고 요순의 이상적 통치를 본받아 어진 정치를 구현시켜 달라는 것이지요.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더라도 우물쭈물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기를 당부하는 맹자의 목소리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대는 내 말을 의심하는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문공 상 두 번째. 풀 위에 부는 바람처럼.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시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맹자의 권유에 따라 등나라를 근본적으로 일신하려는 세자의 마음은 시작부터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변화를 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반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며 원칙을 세워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나라 세자의 아버지 정공이 돌아가시고 상례를 지낼 때의 일입니다. 훗날 문공으로 즉위하게 될 세자는 그의 스승인 연우에게 말합니다. 지난날 내가 맹자와 송나라에서 만났을 때 본성의 착함과 요순을 강조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두면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행히 부친이 돌아가시는 큰 일을 당하였으니 그대를 맹자에게 보내 상내에 관한 일을 물은 후에 거행하고자 합니다. 세자의 명을 받은 연우는 추나라에 머물고 있었던 맹자를 찾아갑니다. 당시의 제후들이 옛날 상내의 예법대로 따르는 이가 없던 상황에서 세자가 이것을 묻자 맹자는 내심 기쁜 마음으로 답합니다. 상내가 이미 무너진 이때에 세자께서 홀로 그 절차를 물으시니 매우 좋습니다. 부모의 상사에 자식은 예통하고 절박한 심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은 예를 다하는 데 있습니다. 증자께서는 살아 계셨을 때 성기기를 예로서 하며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예로서 지내며 제사를 모실 때 예로서 하면 효도라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후의 예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지 못했지만 예법에서 바뀔 수 없는 큰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3년의 상을 지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년 동안은 아름다운 옷이 마음에 편치 못하므로 상복의 아랫단을 꿰맨 허술한 자체복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피해 죽을 먹습니다. 이는 천자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하은주 3대가 모두 그러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상을 당해 애통하면서 허전함으로 사무치는 심정은 자연스러운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맹자는 세자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육아식 예법을 말합니다. 증자가 말한 것으로 인용된 상과 죽음을 관통하는 효의 마음은 실은 공자가 제자인 번지에게 해준 말로 유학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3년상의 경우도 논어에서 언급되었듯이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상을 3년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귀천에 관계없이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마음의 표현이기에 재우라고 예외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연후의 보고를 받은 세자는 맹자의 말에 자신감을 얻고
3년상의 예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자 옛날의 예가 오랫동안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동성인 부형과 여러 관리들이 모두 싫어하며 말합니다. 예법을 준수하던 노나라는 우리 등나라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노나라의 군주들도 3년의 상을 행하지 않았고 우리 등나라의 군주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대의 때에 이르러 이 법을 뒤집으려 하니 잘못된 것입니다. 또 옛 기록에도 장례나 제사는 선조가 하는 대로 따른다고 하였으니 우리들도 들은 바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세자로서는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맹자의 말대로 3년상을 거행하자니 모두가 반대하고 따르지 않자니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세자는 다시 한번 연우에게 맹자를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것입니다. 상례가 무너진 지 오래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옛날의 예를 행하려고 하니 부영과 백관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세자는 마땅히 몸소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단호하게 시행할 것이지 달리 남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닙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이 죽으면 세자는 직접 명령을 내리지 않고 정치를 육경의 우두머리인 총재에게 유임하여 모든 관원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세자는 죽을 먹으면서 숫덩이가 될 정도로 얼굴에 슬픔을 다하며 시신이 모셔진 자리에 나아가 곡하면서 그 슬픔을 다할 따름이다. 그 모습을 본 모든 관료나 이를 맡은 유사들이 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먼저 윗사람이 솔선수범하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좋아하는 일은 아래에서 감동하여 위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군자의 덕은 위에 있어 사람을 감동시키는 바람과 같다면 소인의 덕은 아래에 있어 그에 호응하는 풀과 같다. 풀 위에 바람이 더해지면 풀은 반드시 눕고 군자의 덕으로 소인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한편으로 쏠린다. 이제 세자는 위에 있는 군자이십니다. 기꺼이 스스로 그 슬픔을 극진히 하면 부영과 백관이 감히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세자에게 달려 있을 따름이니 어찌 달리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논어에서는 초상지풍, 즉 풀 위에 부는 바람처럼 군자의 덕에 감화를 받아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말합니다. 맹자는 3년상에 대한 많은 이들의 반론을 잠재우는 해법으로 솔선수범의 자세를 제시합니다. 부모의 상에 정성을 다하는 세자의 진정 어린 마음을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연후의 보고를 받은 세자는 그렇다, 정말로 나하기에 달렸다고 다짐하며 3년상을 행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습니다. 그는 아직 장례를 치르기에 앞서 5개월 동안을 스스로 염하게 거처하면서 직접 명령이나 훈계를 내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친척들과 관료들은 이에 감동하면서 세자가 예를 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또한 장례를 치를 때 세자의 얼굴빛이 매우 수척하였고 예통하며 곡하는 것이 한결같이 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방에서 모인 조문객들은 세자가 예를 극진히 하는 것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부모의 장래에 그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맹자의 말 한마디가 세자의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고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아냅니다. 모든 정무를 총재에게 일임하면서 원활한 왕위 계승의 수순을 밟는 동시에 차마 견딜 수 없는 예통한 마음을 예법에 따라 승화시켜 나갔던 것이지요.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진정성은 주변을 감동시켜 모두의 잠재적 동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모두는 세자 스스로가 솔선수범한 결과들입니다. 어찌 보면 본성의 착함을 말하는 맹자의 주장을 따라 세자 스스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문공 상 세 번째. 토지의 경계부터 바로 세우소서. 이제 등나라 왕이 된 문공은 정식으로 맹자를 초빙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방도를 묻자 맹자는 민생 안정을 위한 평소의 정치적 소신을 말합니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에게 농사는 무엇보다 중요하니 더디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시경에 겨울철에 낮에는 띠풀을 베어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빨리 지붕을 정비해야만 다가오는 봄에 비로소 여러 곡식을 파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쁜 봄철에는 지붕을 수리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죠. 백성의 농사는 그처럼 급한 것이니 농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의 삶이란 먹고 살아갈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는 떳떳한 마음을 갖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는 떳떳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제멋대로 함부로 하거나 고집부리며 간사하고 사치스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급기야 죄에 빠지도록 해놓고 뒤이어 그들을 처벌한다면 이는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한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예우하며 백성들의 것을 거둬들임에 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백성을 속이는 어질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노나라 계시의 가신인 양호 같은 자는 부자가 되려면 어진 사람이 못 되고 어진 사람이 되자면 부자가 못 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을 반면교사로 경계에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망 때문에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떳떳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즉 항산 속에 항심이 있다는 말은 맹자의 대표적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눈앞의 현실도 헤쳐나가기 버거운 사람들에게 도덕적 마음까지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거나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 맹자는 민생 안정의 조건으로 당시 생산 기반인 농업을 중시할 것과 조세의 공평성을 제시합니다. 하은주 시대에 백성에게 일정한 생업을 제정하고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는 집집마다 50모씩 주면서 공법을 시행하였고, 은나라는 70모씩 주면서 조법을 행했고, 주나라는 100모씩 주며 철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달랐지 10분의 1을 취하는 실상은 같았습니다. 결코 과중한 부담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법에서 철은 밭갈 때 백성이 힘을 합해 경작하고 거둘 때 이랑을 세워서 고르게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조법은 개인적인 밭의 세금을 받지 않고 여덟집의 힘을 빌려 공전을 경작하는데 그들의 힘을 빌린다는 자아의 의미를 취한 것입니다. 이처럼 3대에는 생업에 종사할 일정한 토지를 백성에게 주고 그에 따른 세금을 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어진 정치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일정한 액수를 세금으로 정했던 공법의 폐단에 대해 용자라는 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것은
조법보다 좋은 것이 없고 공법보다 나쁜 것이 없다. 공법이란 몇 년치 평균을 계산하여 세금을 일정하게 정하는 것이다. 풍년에는 곡식이 낭자하여 많이 취하더라도 포악하다고 할 수 없는데 오히려 적게 취하고, 반면에 흉년에는 땅에 비료 주기에도 부족한데 반드시 일정액을 가득히 취한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원망으로 사로잡힌 마음을 지니면서 장차 1년 내내 부지런히 노동해도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또 빚을 내어 세금에 보태도록 하여 늙은이와 어린이들이 구덩이와 골짜기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게 한다면 어디에 백성의 부모됨이 있으리요. 용자의 이 말에서 조법이 마땅히 행할 만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법으로 백성을 기르는 것 이외에 대대로 주는 복록인 세록으로 선비를 대접하는 것은 모두 왕도 정치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록은 등나라가 본래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으니 이제 조법만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조법은 다만 은나라뿐 아니라 주나라에서도 행했던 법입니다. 조법에 관한 구체적인 전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시경에 우리 공전에 먼저 비를 내리시고 우리 사정까지도 미쳐 주소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법에는 공전이 있고 시는 주나라 시인이 주나라 역시 조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료들에게 대대로 주는 복록과 마찬가지로 조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11조는 중국에서도 오래된 전통입니다. 공법, 철법, 조법 등 시대마다 용어를 달리했지만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들기 위한 민생 안정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맹자는 고정된 세액을 정함으로써 탄력적 운영을 막았던 공법보다는 공정과 사전을 분리하여 국가와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조법을 강조합니다. 이미 대대로 관료들의 복록이 인정되었듯이 백성들에게도 일정한 토지의 배분과 조법을 통한 과세의 형평성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자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조법으로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이 있게 되면 나아가 떳떳한 마음을 회복하여 교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 서, 학, 교를 세워 백성들을 가르쳤으니 상은 노인을 봉양한다는 마음을 기르는 뜻이고, 교는 백성을 가르친다는 뜻이고, 서는 활쏘기를 익혀 질서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하나라에서는 교라 하였고 은나라에서는 서라 하였고 주나라에서는 상이라 하였으니 향하게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학의 경우는 3대가 공유한 이름인 국학으로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이 5가지는 사람이 사람 되는 큰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아지면 백성이 아래에서 그 가르침에 순응하여 친해질 것입니다. 만약 천하의 왕이 되실 자가 나오면 반드시 등나라에 와서 본보기를 삼을 것이니 이는 왕자의 스승이 되시는 길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천명을 받아 오직 새롭도다 하였습니다. 이는 문왕을 일컫은 것이니 그가 천명을 받아 주나라를 새롭게 일으킨 것입니다. 왕께서 힘써 행하신다면 또한 등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의 생업을 일정하게 해줄 방안과 백성 교화의 큰 원칙을 전해들은 등문공은 어느 정도 국정 운영의 윤곽을 정했습니다.
맹자의 마지막 조언, 즉 조그만 등나라일지라도 얼마든 천하의 모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모릅니다. 등문공은 이를 담당할 필전이란 신하를 보내 정전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듣도록 합니다. 그대의 임금이 장차 어진 정치를 행하고자 하여 자네를 선택하여 시키셨으니 반드시 힘쓰기 바랍니다. 어진 정치는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밭 사이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공전과 사전에 일정한 구분을 두었던 정전이 고르지 못하게 되어 사납고 강한 자들이 남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차지하는 패단이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세금을 걷어 복록을 주는 일이 불공평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군과 더러운 관리들은 반드시 그 경계에 다스리는 일을 태만히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다스리는 것이 이미 바르게 되었다면 토지를 나누어 주고 복록을 제정해 주는 일은 가만히 앉아서도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등나라는 국토가 좁고 작아 겨우 50리 정도입니다. 그러나 장차 군자가 되어 벼슬할 사람도 있으며 야인이 되어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겠지요.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리지 못하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전제에 따라 밭을 나누고 그 세금으로 복록을 제정하는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교회의 땅은 정전의 형태로 아홉 구획을 만들어 가운데는 공전으로 삼고 여덟 집이 도와서 경작하여 그 수입으로 복록을 마련하는 조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라 안에는 산림과 언덕으로 둘러싸여 정전에 맞게 일정한 획을 긋지 못하므로 길고 짧은 부분을 대략 계산하여 한 집에 100모씩 주어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스스로 바치도록 하는 공법을 쓰도록 하십시오. 주나라의 철법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군자를 기르고 야인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군자는 대대로 복록을 받는 세록 이외에 등나라의 경우는 규전을 더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이하는 모두 깨끗하다는 의미의 규전 50모를 주어 제사를 받들도록 해야 할 것이니 군자를 두텁게 대우하려는 것입니다. 가장에게 100모씩 주는 동시에 아직 일가를 꾸리지 못한 장정에게는 25모씩을 주어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정전이 제대로 시행되면 죽거나 이사를 해도 그 고을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고을에서 정전에 따라 논밭을 같이 하는 자들은 나가고 들어올 때 서로 짝을 지어 다니며 집을 지키고 망볼 때에 서로 도와 도적을 막을 것이며 질병이 있을 때에 서로 붙들어 주고 잡아준다면 백성들이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맹자는 이미 잊혀진 정전의 법도에 대해 그림을 그리듯 자세히 덧붙입니다. 사방 1, 2의 9구역으로 나누어 우물 정자처럼 900모를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100모를 공전으로 삼고 둘레의 여덟 집은 각각 100모를 사사로이 경작하는 사전을 줍니다. 그들은 똑같이 힘을 합쳐 공전을 가꾸며 공전의 일을 마친 다음에야 감히 사전에서 일합니다. 공전의 일을 먼저 하고 사전의 일을 나중에 하여 군자의 복록을 유하는 것과 야인들의 생활을 구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전제의 대략입니다. 만약 실정에 맞게 정전제를 윤택하게 적용하는 일은 임금과 그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맹자가 주목한 정전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일정한 토지 배분과 적정한 세금의 징수를 위한 실천 방안이었습니다. 공전을 먼저 하고 사전을 뒤로 하는 성공후사의 정신 역시
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라는 맹자의 말은 전통시대 국가 경영의 이상향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생 안정은 공적 윤리의 정립을 위한 교화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문제는 항산을 통한 민생 안정과 항심을 위한 도덕 교화라는 두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민생을 돌보는 동시에 인간다움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지도자를 기대해 봅니다. 등문공 상 네 번째 첫 대목 사회적 역할이 다르다. 중국에서 신농시는 인류에게 농사 기술을 일깨워준 농업의 신으로 추앙받는데 평소 그 말을 숭상하며 농사를 특별히 강조하던 허행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초나라에서 등나라 궁궐에 이르러 문공에게 간청합니다. 먼 지방 사람이 군주께서 정전법에 기초한 어진 정치를 시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한자리 얻어 왕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문공은 허행에게 거처할 것을 주니 함께 따라온 수십 명이 모두 터럭으로 짠 천한 옷을 입고 직접 신발을 만들고 돗자리를 짜서 시장에 내다 팔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초나라 유학자 진량을 따르던 진상 형제 역시 농기구를 챙겨 송나라에서 등나라로 찾아옵니다. 군주께서 성인의 정치를 행하심을 들었으니 이 또한 성인이실 것이니 성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나 없이 등나라로 민심이 모이드는 좋은 징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선가 허행을 만난 진상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동안 스승에게 배웠던 유학을 다 버리고 허행의 학설을 배웠습니다. 점차 자신감이 붙은 진상은 맹자를 뵙고 허행의 말을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등나라 군주는 진실로 현명한 군주임에는 분명하지만 아직 도를 듣지 못한 듯합니다. 어진 자는 백성들과 함께 밭을 경작하여 먹으며 스스로 불을 떼어 밥을 지으면서 동시에 정치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등나라는 백성에게 취한 것을 저장하는 곡식 창고와 물품 창고를 두고 있으니 이것은 백성을 괴롭혀 자신을 공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어질다 하겠습니까? 허행의 말을 빌려 어진 군주란 백성과 똑같이 농사짓고 밥도 해먹으면서 동고동락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평소 군자와 소인을 분별하던 맹자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맹자는 하나하나 따져 묻습니다. 허 선생은 반드시 스스로 곡식을 심은 뒤에 먹던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허 선생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 배를 짠 뒤에 입던가? 아닙니다. 허 선생은 하찮은 가롯이라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곤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허 선생은 머리에 관을 쓰던가? 그렇죠. 관을 씁니다. 무슨 관을 쓰던가? 흰 비단으로 짠 관을 씁니다. 그 역시 스스로 짠 것인가? 아닙니다. 자신이 경작한 곡식을 주고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허 선생은 왜 스스로 짜지 않던가? 농사일에 방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하, 그렇단 말이죠. 하나 더 묻겠네. 허 선생은 가마솥이나 시루를 가지고 밥을 지으며 쇠붙이로 밭을 경작하던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 역시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인가? 아닙니다. 곡식을 주고 바꿔옵니다. 간단한 문답처럼 전개되지만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맹자의 추궁이 담겨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신은 농사 짓는 일에만 충실할 뿐이요. 남들이 만든 옷이나 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곡식과 바꿔가며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로부터 서로 교환하여 생활한다는 말을 끄집어내려는 맹자의 의도된 논법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시루나 솥 같은 철제와 바꾸는 것이 옹기장이나 대장장에게 폐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 마찬가지로 옹기장이나 대장장이 역시 그들이 만든 그릇이나 연장을 가지고 곡식과 바꾸는 것이 어찌 농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또한 허 선생은 옹기장이나 대장장이 노릇을 하면서 단지 모두 그 집안에서 취하여 쓰지 않고 어찌하여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러 기술자들과 교역하는 것인가? 왜 허 선생은 번거로움을 귀찮게 여기지 않는지 모르겠구려. 여러 기술자들의 일은 본래 밭을 갈면서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만은 밭을 갈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를 하는 대인의 일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 소인의 일도 있다.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기술자들이 하는 것을 겸비할 수 있다고 하여 만일 꼭 스스로 만들고 난 다음에 써야 한다면 이는 천하 사람을 끌어들여 도로에서 쉴 틈 없이 분주하게 다니도록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스스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백성을 다스리는데 마음을 다하는 사람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는데 수고를 다하는 사람도 있으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들을 다스리고 힘으로 애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남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어 마음을 다하는 자들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에게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리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가도 있고 사업가도 있듯이 저마다 역량에 따라 하는 일은 다릅니다. 정치가는 공익을 위해 집중하고 일반 생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세금을 내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학에서는 노심자는 치인하고 노력자는 치어인이다. 즉, 백성을 위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남들을 다스리고 생업을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역할의 차이에 거부감이 덜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상생을 위한 윈인 전략이라 할 수 있겠지요. 각각의 명분에 따른 역할을 다한다는 정명론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맹자는 역대 성인들로 칭송받던 이들이 그저 놀고 먹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자세히 고증해 나갑니다. 등문공 상 네 번째 둘째 대목, 차이나는 인격자의 모습. 맹자는 허행의 철저한 자급자족에 대한 비판을 이어갑니다. 그의 주장 속에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한 이야기가 풍부히 담겨 있어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물기를 잡는 치수 사업과 농사의 장려 및 교육에 힘쓰는 과정들이 시차적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임금의 때는 천하가 아직 평정되지 못한 시절인지라 홍수가 제멋대로 흘러 천하를 범람시키고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져 금수가 들끓던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백성은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오곡이 제대로 익지 못했으며
금수가 사람들에게 들이닥쳐 짐승과 새 발자국이 나라 안에 넘쳐나게 이르렀다. 요 임금이 홀로 이를 걱정하였으나 혼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었기에 순을 등용하여 다스림을 펴게 하였다. 순은 먼저 익을 시켜 불을 맞도록 하였는데 익은 상과 연못에 불을 질러 태우자 머무를 곳 없던 금수들이 멀리 도망쳐 숨었다. 이어 우를 시켜 아홉 하천을 소통하도록 하였다. 책임을 맡은 우는 서북쪽 제수와 탑수를 연결해 바다로 흘러가게 하며 동남쪽 여수와 한스를 트고 회수와 사수를 열어 강으로 물줄기를 흐르도록 한 뒤에야 물줄기가 바로잡혀 나라 사람들이 곡식을 먹을 수 있었다. 치수를 담당하던 당시에 우는 8년 동안 밖에 있으면서 세 번이나 집 문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백성 구하기를 급하게 하셨으니 비록 밭을 갈고자 하시나 할 수 있었겠는가? 기에게 후직의 벼슬을 맡겨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오곡을 심어 번식하도록 하여 오곡이 익어감에 인민이 잘 길러지게 되었다. 또한 사람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고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다면 금수에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성인이 이를 근심하여 설을 사도로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하였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는 오륜이 바로 그것이다. 훌륭하고 업적이 많으신 임금으로 칭송되던 요임금인 방훈이 말하였다. 인륜에 힘쓰는 백성을 위로하고 인륜에 귀향하려는 백성을 오게 하며 인륜에 마음을 두지 않는 백성들을 도와서 바로 잡아주고 인륜을 어기는 자들은 곧게 해주며 그들을 도와주어 인륜을 세워 행동하게 하여 스스로의 본성을 얻도록 하고 또 이어서 경계하고 깨닫게 진작시켜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성인이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이와 같으셨으니 어느 겨를에 밭을 갈겠는가? 유와 순이 백성을 걱정하였던 것은 그들에게 일일이 혜택을 주지 못할까 근심한 것이 아니다. 요는 순을 얻지 못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으셨고, 순은 우와 고요를 얻지 못한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으셨던 것이다. 반면에 백모의 땅이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는 자는 농부이니 어찌 요순이 그런 자그마한 일을 근심하였겠는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여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조그마한 은혜라 말할 수 있고 사람됨을 알지 못할까 걱정하여 사람들에게 착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충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래가기 어렵다. 오직 천하를 유하여 적임자를 얻어 은혜가 광대하고 교화가 두루 시행되어야 비로소 인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얻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남에게 물려주기는 쉽지만 천하를 유하여 인재를 얻기란 어려운 일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대하다 요의 임금 노릇 하심이여. 오직 하늘이 유대한데 요만이 이것을 본받으셨으니 백성은 넓고 넓은 그 덕을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으니 이는 하늘과 더불어 하나 된 자이시다. 또한 말씀하셨다. 임금답도다 순이여. 높고 높이 올라 온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지위의 높음에 개의치 않으셨다. 요나 순께서 천하를 다스림에 어찌 그 마음을 쓴 바가 없었겠는가마는 그 누구도 직접 밭가는 데까지는 마음을 쓰지 않으셨다.
맹자는 역사상 성현으로 평가받던 요순우의 업적을 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에 시름하는 백성들을 위해 치수 사업에 주력했고,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여 단계적으로 농업진흥과 백성교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천하를 위한 시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어느 겨를에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적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인재 선발에 주력했던 그 어진 마음이 몸을 직접 사용하여 토지를 경작하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천하를 위한 진정 어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허행을 칭찬하는 진상 형제에게 따져 묻습니다. 나는 중화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도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지만 중화의 가르침을 배우고서 도리어 오랑캐에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진량은 초나라 출신인데 주공과 중리의 도를 좋아하여 북쪽으로 중국에 가서 공부하자 북방의 학자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보다 앞선 자가 없었으니 저 이른바 호골스런 선비라는 것이다. 그대 형제가 수십 년 동안 그를 섬기면서 주공과 공자의 바른 도를 들은 지 이미 오래인데 스승이 죽자 하루아침에 배반하여 그 배운 것을 모두 버리니 이 어찌된 마음인가? 자네는 공자 제자들이 스승을 높이던 일을 아는가? 옛적에 공자께서 돌아가시자 문인들은 부모상을 당한 듯 스승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상 3년을 거행하였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문인들은 맡은 일을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할 적에 상사를 주관하던 자공에게 읍하고 서로를 향해 통곡하며 모두 목소리를 잃을 지경에 이른 뒤에 돌아갔다. 문인이 그 스승을 쫓아 사모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런데도 자공만은 다시 돌아와 공자 묘 마당에 집을 짓고 홀로 다시 3년을 거처한 뒤에 돌아갔었다. 후일에 자하, 자장, 자유가 유약의 언행과 기상이 성인과 비슷하다고 하여 공자를 섬기던 예로서 그를 섬기고자 증자에게 강권하자 증자는 말하였다. 안 될 일이다. 스승에 대해서는 원래 도덕을 의논하고 형상이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모습이 비슷하다고 따를 수 없다. 우리 스승님의 인품은 장건과 한수의 물로 씻은 것과 같으며 그 빛나심은 가을 볕으로 쪼이는 것과 같아서 희고 희어 더할 수 없으니 어찌 유약이 비슷할 수 있겠는가. 그를 선생님으로 모시면 도리어 스승님을 낮추는 것이다. 증자가 그 스승을 사모하여 차마 배반하지 못함이 다시 이와 같았으니 자네 형제가 진량을 이와 같이 보면 어떠하겠는가. 스승 공자에 대한 추모의 정과 진정 어린 찬양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증자의 공자에 대한 평가는 사뭇 남다릅니다. 강하니 탁지, 취향이 폭지, 즉 장관과 한수의 거친 물살처럼 거침없이 내달리는 시원한 기상과 가을철 내리쬐는 햇살의 따사로움처럼 온화함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한 인품의 소유자인 공자를 사숙했던 맹자였기에 진상에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일상에서 유학의 진리를 실천하라고 권유합니다. 지금 허행은 남만의 듣기 거북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고 배운 것이 선왕이 전한 도가 아니니 자네의 스승과는 서로 반대가 된다. 그런데 자네가 그대의 스승을 배반하고 허행을 배우니 이는 증자가 그 스승을 높이는 것과 크게 다르다. 군자가 학문을 택하는 것은 새가 깃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나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올라간다는 말은 들었지만 반대로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시경 노송에 이르기를 서북쪽의 윤과 적을 공격하니
남쪽의 형과 서가 이에 다스려졌다고 하였다. 주공이 만일 살아 계셨더라면 그 역시 이처럼 그들을 응징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자네가 이것을 쫓아 배우니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잘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듭되는 맹자의 따끔한 지적을 받고 진상은 어쩔 줄 모르며 허행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농사짓는 허 선생의 순박한 도에 따르면 시장의 물건값이 두 가지가 아니라 일정하게 될 것이니 교역의 적당함을 얻어 나라 사람들이 서로 속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오척의 아이가 시장에 가더라도 값을 속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배와 비단이 길고 짧음이 같으면 값도 서로 비슷하고 상과 실, 생사와 솜이 가볍거나 무거움이 같으면 값도 서로 같고 오국의 많고 적음이 같으면 값도 서로 같을 것이고 신발의 크고 작음이 같으면 값도 서로 비슷할 것입니다. 시장의 물건값이 이처럼 한결같으므로 속이는 일을 없이 순박한 풍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허행의 주장에 따른다면 가격에 속임수나 거품이 없는 안정된 시장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논리에는 교역하는 물건의 정밀하고 거침과 좋고 나쁨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양적인 평균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기에 맹자의 반론은 계속됩니다. 물건의 재질에 좋고 나쁜 차이가 있고 들어간 공력 또한 다르며 그러한 차이가 물건의 실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값의 차이가 2배나 5배 혹은 10배나 100배 더 나아가 1000배나 10,000배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그대는 이것을 나란히 하여 똑같이 하려 하니 이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짓이다. 만일 큰 신발과 작은 신발의 값이 같다면 사람들이 어찌 큰 신발을 만들겠는가? 허 선생의 도를 따른다면 서로를 속여가며 허접한 물건으로 거짓을 행하게 만들 것이다. 다투는 것을 멈추게 하려다가 도리어 다투는 계기를 열어주는 꼴이니 어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철저히 자급자족하면서 백성들에게 일체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허행의 의도가 결국 어떠한 지점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농사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겸해야 된다는 주장은 차이를 넘어서 일률적인 같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질적인 차이를 간과한 채 양적 동일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맹자의 진단입니다. 백성의 고충을 생각하는 지도자의 노력도 일반유가 같은 값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맹자의 시대에 이미 유학이 전방위적으로 공격받고 있었고 농업을 주장하는 허행의 경우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학자의 시선에서 이단을 배격하려는 맹자의 주장은 이후 다양한 각도로 지속됩니다. 등문공 상 5번째. 가까운 데서부터 잘 하세요. 흔히 묵자로 알려진 묵적의 도리를 따르려던 이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지는 맹자의 제자인 서벽의 소개로 맹자를 만나려 하였습니다.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간파한 맹자는 넌지시 떠보며 말합니다. 이지가 찾아온다니 내 진실로 만나보기를 원하지만 아직 병이 있는지라 병이 낫기를 기다린 다음에 볼 터이니 이지는 굳이 올 것이 없다. 병을 이유로 그의 진정성을 시험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지는 또다시 맹자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 맹자는 말합니다. 네, 이제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됨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유과의 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둘러대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이지는 묵자를 배운 자라고 들었다. 묵자는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 그럭저럭 소박하게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지 역시 그 방법으로 천하의 풍속을 바꾸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소박하게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 어찌 잘못되었거나 귀하지 않다고 여겼겠는가? 그런데도 이지는 정작 그 부모의 장례를 후하게 모셨으니 이는 그가 평소 무시했던 방법으로 오히려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묵자의 도를 배우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서벽이 맹자의 말을 이지에게 그대로 전하자 이지는 맹자의 뜻을 알아듣고 나름대로 변론을 펼칩니다. 묵자의 모두를 사랑하리라는 겸상의 주장은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유가와 결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맹 선생님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유자의 도에도 우리 묵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경 강고편에 옛 사람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과 같다고 하니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 생각에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사랑이라는 점에는 본래 차등이 없고 다만 사랑을 베푸는 차례는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는 모두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의 장례를 후하게 지냈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서벽으로부터 이지의 생각을 전해들은 맹자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바로 유가와 묵가의 경계 지점이기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지는 정말로 사람들이 그 형의 아들을 친히 하는 것이 이웃집의 갓난아이를 친히 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는가? 그가 저 서경에서 취한 비유는 취지가 다르다. 서경에서는 무지한 백성들이 법을 범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엉금엉금 우물에 기어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갓난아이의 죄가 아님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표현했던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을 마땅히 갓난아이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해서 그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형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이웃의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해서 한결같이 차등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늘이 만물을 내매 반드시 부모로 이어지는 하나의 근본을 세우므로 그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다. 이지의 말에 따르면 그 부모를 대하는 것이 길 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지만 다만 그 베푸는 차례는 부모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이것은 근본을 둘로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차이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자가 말한 하나의 근본이란 본래 내재된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출을 의미합니다. 눈앞에 가까운 부모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먼저이고 물결치듯 그 마음을 주변으로 미루어 나간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모두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묵자의 학설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감정적으로는 자기 부모에게 잘하려는 마음이 들기에 이지의 경우는 마음에 두 근본을 두었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부모에게 먼저 손이 나가는 것일까요? 맹자는 심리적인 불편함에 땀 흘리는 인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상고 시대에 그 부모를 장래 지내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죽자 시신을 골짜기에 내버렸다. 훗날 그곳을 지날 적에 여우와 살쾡이가 파먹으며
파리와 버러지가 모여서 빨아먹는 것을 보고 이마에 땀이 흥건히 젖어서 곁눈질하며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였다. 땀이 흥건히 젖은 것은 남들이 볼까봐 그런 것이 아니다.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이 얼굴로 드러난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차마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그처럼 애통한 심정을 지니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삼태기와 들것에 흙을 담아 시신을 가렸으니 이것이 후세의 장례의 예로 정해진 것이다. 시신을 가리는 것이 진실로 옳은 일이라면 효자와 어진 사람이 그 어버이를 장례 지냄에 반드시 도리가 있어 신중을 다하는 것이다. 서자를 통해 맹자의 말을 전해 들은 이진은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다 말합니다. 맹선생께서 이미 나를 가르치셨구나. 자신이 부모의 초상에 남다른 정성을 왜 다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참히 훼손된 부모의 시신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땀의 정체는 그이가 오직 자신과 절친했던 부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타인의 경우라면 그 애통함의 강도가 다를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자연적 심정을 애써 외면하지 말라는 맹자의 논리는 유학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부모에 대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타자에 대한 배려와 공익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확대시켜 가려는 노력을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의 행복한 삶을 궁극적 이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는 유가든 묵가든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대상에서부터 그 진정성을 확대하려는 것과 모두를 차별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려는 두 사유는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며 현실적일까요?